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금융의 분류해서 답이 1번이죠. 신주 인수거부 사채, 전환 사채라고 하는 것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자, 요것도 이제 쉬운 문제 중에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부채부 금융이 있었고요. 지분 금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매자님 금융이라고 하는 것. 24회 때 나왔던 게 매자님 금융. 그동안 문제는 대부분이 부채 금융, 지분 금융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지분 금융, 조신 T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 그 다음에 리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MPTS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B자 돌림으로 끝나는 게 주로 이제 부채 금융으로 끝나게 가죠. 그래서 그 중에서 MBB라고 하는 거, 요건 부채 금융에 해당이 된다. 주택상환사채도 주요 이슈가 되죠.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자, 공법에서 쟁점 삼아 내는 거고요. 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법이라고 해서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게 몇 페이지에? 자, 2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 좀 꿔다오, 앞으로 주택으로 갚을게 라고 하는 개념을 가리켜서 주택상환사채라고 부르게 된다. 출제 포인트, 등록사업자가 주된 이슈가 되죠. 일반 건설업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라는 것을 받아야만이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된 후 이 경우에 이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이름하여 주택상환사채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자, 우리가 주택법 할 때는 그런 게 있었죠. 자, 주택법상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는 지위증서라고 해서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조합원의 지위, 이런 것들 양도, 양수 등 할 수가 없다. 다만 저당에 의한 경우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행위, 교란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라는 얘기를 구성할 때는 저당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부채금융 중에서 주택상환사채에 관련한 쟁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묶어서 볼 거, 바로 매자님 금융이라고 해서 애초에 출발점은 부채 금융이다가 나중에 바로 지분 금융으로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매자님 금융해서 신주인수거부 사채 이미 나왔었고, 전환 사채 이런 것이 바로 매자님 금융의 일종이 된다. 24회 때 나왔던 주제 한번 끌고 왔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금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좀 비교적 간단한 주제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 PF 관련해서 말도 못하게 어렵게 이제 문제 구성이 됐는데, 그런 문제는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이 됐든 쉬운 거 잘 맞추고요, 어려운 거 잘 찍자. 이게 기본 문제 푸는 테크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갔었죠. 다시 갑시다. S라는 회사가 있다, P라는 회사가 있다, C라는 회사가 있다. 이 개별 회사 차원에서 자신의 신용도나 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개발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SPC라는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 법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 이걸 이름하여 프로젝트 금융, PF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F 금융에 있어서 주요 쟁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나서 뭐 답은 간단한 주제가 될 테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자, 금융론 파트 중에서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30 볼까요? 자, 9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해서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 SPC라고 하는 특수법인이 진행하게 될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SPC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가리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될 테고요. 결국 이제 위험 분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 소위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해서 독립 결제 계좌라고 하는 것을 개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보통의 경우 기업담보대출에 있어서는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쓰고 갚으면 될 문제지만 SPC라고 하는 이 기구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입출금을 통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escrow accoun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각종 신용 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차입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별 회사,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되거나 돈을 갚더라도 제한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부외금융이라는 용어도 쓰게 되죠. 그래서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개별적으로 부채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다가 요거 부채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3번 요거 간단하게 내용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대로 끌고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일단 기본 구조. 자, 리츠라고 하는 거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실체 회사다. 그래서 실체 회사라는 얘기는 지점도 있고 직원도 있는 관계를 가리켜서 이름하여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금액은 3억에 50억 이런 식으로 갔었죠. 이에 비해서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거, 자, 명목 회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직원 존재하지 않고 지점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금액 자본금 얘기 나오게 되면 3억에 50억이라고 하는 거. 자, 딱 그래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5억에 70억,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3억에 50억 이렇게 가죠. 이걸로 다 끝나는 거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와 회사와 똑같다라고 할 것. 그리고 사이드로 구성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가 이선 자산관리 운용 인력이 될 수가 있다. 현물 출자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자 한 사람의 자 출자 한도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1번 지문 뭐 그렇다 치고 2번 지문을 답을 뽑았던 주제고요.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직원 통제, 직원에 관한 통제 기준을 제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두 개 차이점. 이게 문제가 좀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자, 57에 35 얘기하고요. 실체 회사와 명목 회사. 이게 거의 선입견을 갖고 들어가야지 이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다 쫓아가서 해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질적인 자산의 투자 운영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별 쟁점 안 되고 5번 3억에 50억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있고 최저 자본금이 있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게 뭐가 된다? 설립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뒤에 나오는 게 뭐가 된다? 최저 자본금 해서 이건 이렇게 가야 돼. 뭐 별것도 아닌데 앞에 COC 먼저 있잖아. 취업보다 먼저 있다 해서 설립 자본금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갖춰야 될 금액을 뭐라고 한다? 최저 자본금. 그래서 문제 이제 나중에 더 어렵게 나오면 이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 바꿔치기해서 장난칠 수 있거든요. 해서 설립 자본금이 앞에 있는 거야. 시옷이 먼저 있다고. 그 다음에 치읓이 나중에 있다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게 시옷, 뒤에 나오는 게 뭐가 된다? 치읓. 뭐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치읓. 하여튼 간에 발음 안 좋아요. 발음 안 좋아. 해서 발음 안 좋아서 겁나 빠르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먹게. 그래서 앞쪽이 시옷, 그 다음에 뒤쪽이 치읓. 이런 식으로 요거 준비하셔야 돼. 이게 지금 매번 똑같은 걸 내요. 그건 또 놀라운 건 이것도 틀리는 모듈이 들어있어. 그래서 조금씩 바꿔치기 한다. 해서 57에 35. 57에 35는 다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들이 장난치는 방법은 설립자본금하고
최저 자본금을 장난을 칠 수가 있다. 앞쪽이 시옷, 뒤쪽이 치읓 이렇게 가독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원 얘기 답은 2번으로 뽑았던 30회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이것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번 나오는 주제가 바로 대출의 상환 방식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일단은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다시 기본 가야 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있어서 상환 내역을 보게 되면 매기수 상환을 원금과 이자 합산을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기수 상환을 원금에다가 나머지 대출 잔액이다 이율을 곱했던 이자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조금씩 갚아감에 따라서 이자 상환액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 상환액도 점차 감소한다. 굳이 해석하게 되면 원금 균등 상환 저당과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을 비교했을 때 초기에 1회차에 더 많이 내는 자 상환 방식은 이름하여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된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은 매기수 상환을 원리금 상환액 항상 동일하다. 그런데 초, 이, 후, 원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어떻다?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기타 이자 상환액은 항상 전체 액수는 어떻다?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1번 질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자 상환액이 점차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2번 틀렸네요 해서 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어떤 방식이 됐든 동일하다라고 할 거예요. 이자 상환액 동일하고 원금 상환액 동일하니까 누적 원리금 역시 항상 동일하다. 그 다음에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 최종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뭔 소리 모르겠고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틀렸죠? 초기에 더 많이 내는 방식을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래서 중간에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더 액수가 작아지는 것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더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이자 부담이 작다. 이런 거 없어. 항상 이자 부담액은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 2번, 5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자 상환액은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겠고 3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 및 가치 등에 관한 설명. 작년 문제에서 자 이거 갖고 나왔었죠. 바로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격 과거의 값이다 라고 봐야겠고요. 가치는 미래 값이 다시 현재 값이 되게 된다. 답 3번이었나 해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현재 값이다 해서 답 3번 이렇게 뽑아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주관적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가치는 다양하다 해서 요건 뭐 간단한 주제에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가치와 가격. 작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가격과 가치라고 해서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45페이지 가서 가치 등에 관한 쟁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5페이지. 자, 먼저 가치의 기본 정의라고 하는 거,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하는 거, 현재 가치로,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라는 것을, 현재 값을 가리켜서 바로 가치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답이 됐던 거,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묶어서 가치의 형성 요인. 그런데 주로 이제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나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 가지고 논의할 때요. 바로 일반 요인은 어차피 어느 쪽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검토할 실익이 없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 시, 지, 개, 면이라고 하는 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가액을 결정하게 된다. 관련 쟁점,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 쉬운 거죠.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켜서 시장 가치. 다만 감정평가를 할 때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사이드로 나오는 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겠고요. 한편 가격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과거의 값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격에서 출제했던 쟁점 딱 한 가지, 바로 유효 수요라고 해서 구입 능력 있는 구입자가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수요라고 하는 용어에서 요런 것을 갖고 구성이 됐었고요. 가격의 제원칙까지 가볼까요? 해서 뭐 오늘 문제도 똑같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저 자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이 문제로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 요소와의 조화를 따지는 것. 그래서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적합의 원칙에 문제가 없다. 만약에 외부 환경과 그 부동산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를 따져보는 것을 균형의 원칙.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기능적 감가라는 문제와 연계된다. 그 외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 같은데, 변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람에서 시점 수정이라는 문제와 연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있었잖아요. 자, 저기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에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시지 계획에서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또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시점 수정의 문제가 바로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그 외 쟁점으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 작년에 이거 나왔었구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고 해서 지역 분석, 대강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 가격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 분석을 의미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 요 거시적, 미시적, 요 얘기를 작년 시험 문제 답을 뽑았었고요. 한편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동일 수급권 해서 용어의 적에서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제일 뒤쪽 가야 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게 뭐가 된다? 인근 지역. 이에 비해서 바로 지역 요인이 상관없는 게 유사 지역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유사적인 사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때는 지역 요인도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을 할 때는 항상 인근 지역 이렇게 전제를 깔아주게 되면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은 3번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 원칙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해서 이게 이제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요것만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균형의 원칙, 구성 요소에 관한 결합에 관한 내용으로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뒤에 기능적 감가에서 옳은 표현 해서 자, 요게 이제 3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따져묻는 것을 적합의 원칙. 어느 쪽이 됐든 이게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가격의 제 원칙 얘기할 때는 무조건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요것만 몰빵하셔야 됩니다. 15-1 했던 거 딱 하나 딴 거 나왔었고, 나머지 그 후의 문제는 모두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문제 중에 난이도 겁나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답은 가격의 제 원칙은 약 3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데,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을 답으로 100% 뽑고 있다. 이거는 자, 지금 이 문제는 뭐 간단한 주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대단히 난이도 있게 구성되는 영역.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미 24회 때가 나왔던 문제인데요. 표준식 공시가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얘기도 무조건 한 문제 구성한 영역. 여러분 자료 46페이지부터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뼈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거,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할 거. 여기서 이제 시군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그때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지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한편 단독주택에 이런 거 있었죠.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 그에 대해서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주의하셔야 할 게, 표준주택 가격은 단독주택에 관한 부분이고
공동주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건 그저 뼈대 잡는 거지 텍스트를 읽어서 쇼부를 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30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한테 30일 내,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구청장에게,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미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걸 그냥 개별 공시지가로 보게 될 것이다. 한편 표준주택 가격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보게 된다. 전체 그림 재지기, 재기라고 해서 자, 표준지 공시지가 활용처, 제공, 지표,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재기해서 제공과 기준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재지기, 재기.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일단은 4번 가지고 뽑아냈던 사례가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주택법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느낌상 이 주택 가격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완전히 이걸 분리해서 자, 별개의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법조문대로 가야 될 파트가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해서 여러분 차례 47페이지에 가서 자, 뼈대 한번 잡아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가리켜서 바로 표준지 공시가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고요. 이의신청 국토부 장관에게 기능이라고 해서 자, 제공, 지표, 기준이라고 해서, 기준이 제일 어렵죠. 각종 토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면 공공용지, 국유지, 토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환지, 채비지, 토지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 이게 좀 까다로웠던 문제. 개별 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이 토지가격 비준표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토지 가격을 일일이 매겨두는 것을 개별 공시지가. 출제 포인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않고 그것을 개별 공시지가로 보게 된다. 30일 이의신청 시군구청장에게 어렵지 않고요. 표준주택 가격, 이게 그렇게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 단독주택 중에서 이걸 갖고 끊임없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에서 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또는 공동주택 중에서 말장난하는 것에 전형이 되게 될 테고, 자,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이 신청의 문제 30일 내에 이루어질 테고요.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의 기준이 되게 된다. 개별주택 가격, 자, 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구청장이 주택가격 비준표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 둔 것을 바로 개별주택가격. 출제 포인트,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그냥 그걸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구조 자꾸 보셔야 돼. 이 신청 시군구청장한테 30일 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가격,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신청도 국토부 장관 3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무조건 체계 문제고, 다만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에 공시할 항목 점점점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소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할 항목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지금까지 모든 문제, 23회 때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얘기가 바로 이 뼈대 체계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정도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은 지금 4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 자, 활용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해서 원가법 기본정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 비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죠. 해서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과정을 거친다. 수익 환원법 뒤에
가액 이렇게 가야 되죠. 수익환원법 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산정하게 되는데 아까 나왔던 용어죠. 환원 또는 할인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그 투자론 파트에서는 화폐 시간과 같이 얘기할 때 현재 가치로 환원함에 있어서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한편 뒤에서 수익환원법에서는 수익가격이 뭡니까 했을 때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 해서 뒤에서 한번 정리하겠지만 환원이율을 계산하는 거 부대저라고 하는 거. 주기상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부대저에서 부채 감당법이라고 해서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그리고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감가수정, 사정보정, 할인해서 답 1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계산 문제 이미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요거 보기에 앞서서 미리 공식 한번 체크를 하고 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49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사실 적산 가격이 제일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적산 가격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제조달 원가 먼저 구해내야 되고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적산 가격,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 유형이 나오죠. 그래서 공사비가 몇 %씩 상승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1 플러스 R의 n승,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가지고 계산을 할 테고 자 1년 전, 현재 공사비와 2년 전 공사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공사비 변동률이라고 해서 만약에 10년 전에 100이었는데 현재 125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공사비 변동률 적용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게 된다. 두 번째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는 방식 정액법이라는 것과 정률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해서 정액법에서 매년의 감가의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서 누적 감가액을 곱해주게 되면 연차를 경과년수를 곱해주게 되면 누적 감가액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정률법 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소위 감가율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자, 잔존 가액 곱하기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적산 가액을 계산하는 게 경우의 수가 각각 2개씩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된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그냥 시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요. 한 20분 정도 30분이고 우리 정리된 것들을 몇 번 한 번에 안 외워집니다. 그걸 꼭 인정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절대 안 돼요. 대부분이 한 번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잘한다면 개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충 5번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암기가 됩니다. 한 번은 절대 안 되거든요. 해서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이게 이제 적산 가액이라는 개념이 되겠고 넘어가서 여러분 자료 지금 50페이지 가서 거래 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죠.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 곱하기 자 사시지계면 그 중에 제일 더러웠던 것이 사정 보정치 분모값에 사례가 들어갔었고 분자값에 정상 가격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예 미리 외우자고 해서 정상 가격 대비 3% 저가의 거래가 됐다. 97분의 100이라고 하는 거. 정상 가격 대비 5% 고가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105분의 100이라고 하는 거. 이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정 보정체가 제일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항상 분모값이 사례. 그래서 아예 우리 문제 풀어갈 때 같잖아. 5% 우세 그러면 1.05. 대상 물건이 3% 열세면 0.97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쓰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나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른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용도 지역이라든가 토지 이용 형태가 똑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겠다. 이게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이 될 테고 두 번째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에서 시지 개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시 가격이 1월 1일인데 1월 1일 대비 현재 바로 5% 상승했다. 그러면 1.05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것이고 주의하실 게 공시지가 기준법 파트에서는 면적 요인은 따로 다 고려하지 않는다.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는 면적 요인이 이슈가 되지만은
자,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차피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면적 요인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공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 면적 요인을 비교를 안 하고 또 공시지가 기준법 할 때 거꾸로 면적 요인을 비교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요인 그 얘기로 가야 돼. 혼자서 상상하시면 안 돼. 그 밖에 요인에 면적 요인이 들어간다고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만 가지고 푸는 훈련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차례요 52페이지 수익 방식에 따른 수익 가격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 외우셔야 돼.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사실 좀 간단했었죠. 많이 했으니까 유효총수득이나 가능총수득부터 계산해 오는 방식 또는 세전현금수재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는 방식 뭐 이런 게 있다고 치고 지금까지 잘 안 냈던 것이 부채 감당법이라고 하는 거 환원 이율 다른 거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한 번 나오는데 버리시고 자 부채 감당법이라고 해서 자 바로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부대저 요거하고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부저순이라고 해서 자 어디에서 바로 금융론 파트에서 순영업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따질 때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 요거를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요 한 문제를 정확히 풀려고 하지 마시고 흘려서 쓱쓱 가다 보면은 이거 한 5번 하는데 실제로 20-30분 안 걸립니다. 근데 거의 다 외워요. 근데 문제는 하나 보고 나서 문제 풀어보고 나서 그게 독입니다. 그게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 내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 정도 보셨고요. 이제 문제 가지고 바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산가액 제조달 원가 먼저 봐야 되고요. 여기서 먼저 필요한 거 읽어볼 게 아니라 먼저 신축공사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축공사비 3억으로 주어져 있고요. 지금 2년 지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사비가 5%씩 상승.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3억 곱하기 1 플러스 0.05에 지금 2승 이렇게 가게 2년 됐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제조달 원가가 3억 3,07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조달 원가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제조달 원가 구해냈으면은 감가액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니까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액법이면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되게 될 테고 제조달 원가 3억 3,075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치가 제로로 계산을 편하게 해서 3억 3,075만 원 나누기 50을 해주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661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2 곱하기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1323이 되나요? 1323에서 아까 구했던 3억 3,075만에서 1323 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럼 답이 얼마가 되죠? 4번인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로 정률법. 야, 요것도 그래요. 이미 나왔던 문제 이건 숫자를 못 받고 가져왔는데 몇 번 하다 보면 됩니다. 문제는 안 해서 그래. 한번 해보고 넘어가고 해서.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